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된다는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1.03% 올라서면서 2,999.52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네요. 코스피는 장중에 3,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코스닥은 1.98% 상승을 하면서 1,029.0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가 돋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기관이 외국인보다 조금 더 물량을 담았습니다. 4,147억 원 물량 담았고요. 외국인은 3,997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홀로 매도 우위에 가담한 가운데 8,137억 원 물량 덜어냈네요.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개인과 기관이 팔아치우고 외국인이 사는 모양새였습니다. 외국인이 722억 원 물량 담았고요. 기관과 개인은 500억 원, 기관은 34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양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은 신광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한 주간 잘 쉬셨나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 출발하면서 계속해서 마무리가 좋아서 기분이 좀 좋으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뭐 이제 시장은 조금 이제 좀 위험한 상황 벗어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전부터 이제 조금 이후 상황을 좀 대비를 하자, 그냥 이제 좀 올라갈 시장을 좀 대비를 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 시장 자체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변동을 크게 많이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더 이상은 하락세는 이제 없다라는 생각이실까요? 네, 뭐 시장은 그냥 하락세가 없다기보다 이제 흔히 이제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유명한 투자자들도 뭐 하이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아니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떤 하락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개인분들께서 계속 어떤 긴 텀으로 매매를 못 하시고 계획을 못 잡으시고 계속 이제 단타 위주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다니시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장은 천천히 이제 정상화될 거고 평상시에 주식 시장대로 그냥 오를 때도 있고 좀 내릴 때도 있고,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고점이라고 느끼셔서 이게 내려가면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셔서 이제 정상적인 매매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그렇게 가지 않을 거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그런 시장 속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좀 실적을 낼 수 있는 주식들을 좀 사서 들고 있어도 뭐 배당을 받거나 그런 정상적인 매매를 해도 괜찮은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점차적으로 아마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장이 점점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의 톡방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스캔을 하셔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네, 굉장히 길어졌어요. 0690643을 입력하신 뒤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볼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안녕하세요라고 남겨주시는데 이현님께서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개미의 꿈님께서는 신풍제약에 대한 종목 고민을 미리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내 종목 고민 잘 가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 이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조금 있다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보내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뭐 최근에 진입 시기라든지 이유, 진입의 이유 아니면 뭐 현금 보유 비중 같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분석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 평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후반전을 준비하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후반전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제 유동성 장세였죠.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테이퍼링을 하기 전까지 이제 시장에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그 한 달에 뭐 1,200억 불씩 계속적으로 돈을 뿌리는 그런 시장 속에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좀 약간 기대감에 많이 오르고 종목들이 계속 들썩들썩하면서 많이 올라왔던 그런 시장이에요. 시장 속에서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끝내는 어떤 변곡점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테이퍼링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나라들이 돌아가는지,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경기가 혹시라도 과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돈을 미리 풀어놨던 부분에서 좀 경기가 혹시나 과열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의 여건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 금리 인상을 하면 주가가 내려간다. 금리 인상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저 또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무서워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이 금리 인상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그린스펀 시대에 그 볼튼이 금리 인상을 했던, 그러니까 물가가 통제 안 되는 그런 영역으로 막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경기와 상관없이 그냥 금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막 10%, 20%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IMF 때 우리나라 금리도 단기간에 막 20%까지 올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장을 망가뜨리는 금리 인상이 있고, 2015년도의 그런 어떤 상황처럼 경기가 좋아지는데 경기가 좀 과열되지 않게 그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이제 금리를 천천히 높이는 거죠. 그냥 시장과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좀 약간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통제한다는 상황이 될까봐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일어나지 않고, 그런 부분 걱정해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은 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경기가 좋아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천천히 시장과 조율을 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시장 속에서는 이제 그 실적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을 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이제 그 제가 예전에 2013년도 그때 이제 똑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고 주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좀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그때 좀 처음 경험해 본 일이었고, 사실 시장에서 처음 시도된 거였죠. 그러니까 버냉키가 이제 그 미국의 경제 대공황만 이제 계속적으로 몇십 년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빨리 돌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방법으로 양적 완화라는 거를 처음 시행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시장에서 그 부분을 줄여나갈 때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 또한 이제 개별주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고, 이거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품었는데, 사실 시간이 한 1, 2년이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매매했던 그런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 큰 시장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철강, 뭐 자동차, 그런 어떤 실적을 내는 종목들, 뭐 정유,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LG 화학, 뭐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시장이 이제 지금 대부분의 대형주의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아니면 옆으로 기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때 LG 화학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때 LG 화학이 아마 가격이 뭐 한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장이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때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한 1, 2년 동안 계속 좀 긴 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의 재료가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종목들을 찾기보다 좀 일정 부분은 포트폴리오로 좀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서
여러 종목들을 좀 약간 분산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없으니까 좀 이제 실적이 괜찮아질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좀 모아가면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주가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수 차트를 보면은 지금 그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 네. 차트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쌍바닥이죠. 쌍바닥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이제 어떤 변곡점이 지금 생기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장은 테이퍼링을 하고 그 테이퍼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물가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올라갔지만, 신흥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는 못 갔죠. 그때 못 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모양은 약간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 속에 있어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이 지금 큰 박스권 안에, 이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 부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갇혀 있느냐, 이런 부분. 이제 지수는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 하단을 깨지 않고 그냥 이 안에만 그냥 갇혀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갈 종목들은, 실적을 내고 하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번에 급하게 하락하고 나서 이제 상승은 반등을 하고 나서 좁은 박스권 안에 있었는데 그 박스권을 지금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이 코스닥이 지금 뭐 시장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막 그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코스닥 시장 쪽에서 조금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위에 이 상단을 돌파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 코스닥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올라가거나 할 때 이 코스닥의 종목들 급등하는 이 개별주들을 자꾸 잡으려고 하기보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메타버스로 인해서 아니면은 NFT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던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게임빌이라든지 막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상단에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코스피 시장의 이 하단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키 맞추기로 어느 정도 올라올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안전하게 보면 코스피 쪽이 좀, 코스피 대형주 쪽이 좀 상승 여력이 높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즐길 수는 있지만 약간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희노애락이 좀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고 평상시 주식시장으로 지금 좀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나서 주식이 급하게 오를 때 유동성 장세로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그냥 다 막 사기만 하면 오르고 막 했었죠. 네. 네. 그렇게 막 오를 때 주식하면 돈 번다라고 해갖고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있으실 텐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부터 시장에서는 좀 약간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이게 평상시 주식시장이 그렇거든요. 평상시 주식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지지부진하는데 내가 저 종목 사서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사보면 재미없고, 팔고 나서 나중에 6개월 뒤에 보면 그 종목이 엄청 올라 있고, 약간 그런 약간 좀 재미없는 어떤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일단은 반면에 이제 주식을 좀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여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쨌든 상승장 안에 있어요. 상승장 안에 있고 대세 상승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소폭 그 안에서 짧은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올지언정 전체적인 큰 흐름은 사실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대세 상승장에 있고요. 아직도 좀 상승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고, 위기를 극복할 때 어떤 시장이 펼쳐졌고, 그 시장이 펼쳐질 때 시장에서는 어떤 지표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투자자들이나 뭐 여러 시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으며, 그런 얘기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그런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까지 약간 기승전결로 한번 쭉 관심 있게, 그러니까 주식 평생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한번 주식을 하시기 시작하면 본인이 이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실 그 좀 평생 하면서 좀 배워가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더라도 차후에 10년, 20년 후에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5년 뒤에는 당장 큰 돈으로 주식을 벌 수도 있죠. 다만 이제
그 어떤 시야를 조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이런 부분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약간 경험으로 흔히 겪어보지 못하는 어떤 경험일 수 있거든요. 저도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이것들을 하면서 사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이 사이클을 사실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에 또 두 번째로 이제 겪는 거죠. 물론 그 앞전에도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2008년도 이후에 거의 12년이 지나야 또 비슷한 사이클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경험을 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만 위주로 너무 그 편협하게, 그러니까 너무 좁게 협소하게 내 종목만 쳐다보기보다 좀 시장을 보는 시각을 조금 배워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경험을 해보려고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고 나니까 조금 고점 논란, 그리고 뭐 물가 상승,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이런 어떤 논란이 많죠. 근데 이거는 매번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오고 나면 이런 과정이 그럼 계속적으로 있었던 어떤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뭐 금리 인상 수혜주가 있고 뭐 금리 인상 피해주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책에 보면 금리 인상 수혜주는 뭐 은행, 뭐 보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 피해주는 뭐 건설, 뭐 증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금리 인상을 막상 하고 나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과정이 되면은 이제 뭐 은행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미리 사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실적주예요. 실적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고 그 앞에 금리 인상을 두고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는 이게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때 실제적으로 거기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을 시장에서 찾아서 그 종목들이 천천히 방향을 만들어 가면서 틀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들이 조금 열릴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상이 막상 시작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뭐 금리 인상 수혜주, 뭐 금리 인상 피해주 이런 것들이 뭐 실질적으로 이제 기사로 나오고 막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한데 그 전까지는 이제 조금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 그런 종목들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오늘장 후반전을 준비하자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글로벌 증시와 이 지수와의 이야기로 또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 한 줄 평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이 강했죠. 레키노나가 유럽에 승인을 한다라는 이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16%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지었고요. 셀트리온은 9%, 셀트리온 헬스케어 8%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더 급등세를 또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셀트리온이 이제 그 레키노나 유럽 승인이 됐다고 해서 그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예정돼 있었던 거죠.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었고 그 금요일 날에 좀 통과를 시켜달라 이런 어떤 권고 같은 게 나왔죠. 미리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말에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보여줬고요. 일단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봉인데 일단 큰 흐름을 보면 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이렇게 올라와서 좀 조정이 나왔다가 또 어떤 그런 이슈로 또 올랐다가 지금 또 조정이 나오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치료제를 만드는 거에 거의 회사의 모든 역량을 이제 쏟아붓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한 해 동안에 모든 회사의 역량을 코로나 치료제 개발 그리고 이제 허가 그런 어떤 생산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약간 원래 본업이었던 이제 바이러 시밀러
그 사업의 약간 성장 모멘텀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약간 등한시하면서 회사의 실적들이 좀 안 좋아졌죠.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레키로나가 뭐 대박이 터졌어야 됐는데 사실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가 뭐 경구용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회사들도 치료제를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나마 그래도 셀트리온은 치료제를 생산을 이제 했고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제약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참 그 제약주들이 뭐 코로나 백신을 만들려고 한다, 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해도 막 급등을 하면서 막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근데 그때도 아마 대부분의 분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없다. 나중에 결국에 그 모든 회사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어떤 부분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뭐 매매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는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승들이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몇 개 회사만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회사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회사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죠. 사실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메타버스나 NFC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 메타버스나 NFC 관련주들이 요즘에 그렇게 급등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 바이오들 급등하고 하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거는 지금 거의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몇 종목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그중에 코로나 치료제를 하나도 개발 못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제약 회사들처럼 사실 메타버스의 시장이 열리고 NFC의 시장이 열렸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 셀트리온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비슷한 부분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셀트리온은 괜찮아질 거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 1년 동안 실적이 안 좋았어요. 1년 동안 실적이 안 좋았으면은 내년에 실적이 좋을까? 근데 이번 연도에 실적이 안 좋은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키로나를 만드는 거에 너무 회사의 역량을 다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조금 약간 등한시했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진 거죠. 근데 반면에 내년이 되면 어떨까요? 내년이 되면 지금 레키로나가 실적이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LG가 핸드폰을 포기한 것처럼 레키로나는 이미 생산을 했죠. 허가도 났죠. 여기서 실적이 많이 나냐 적게 나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본업으로 돌아가서 기존에 했던 이제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절염, 램시마, 뭐 유방암, 허주마, 뭐 혈액암, 트룩시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이제 대장암, 류마티스 관절염,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쉽게 말씀드리면 특허가 끝난 약을 복제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 허가 이제 특허가 만료된 약들을 그러니까 그런 약들 그러니까 실패할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기존 약을 그냥 복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셀트리온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들의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지금 잘 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올해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내년이 되면 주가라는 건 그렇죠. 작년 대비 실적이 얼마나 증가했냐. 작년 3분기 대비 이번 분기는 어떠냐. 이런 부분을 볼 텐데 당연히 좋아지겠죠. 예, 좋아질 거라는 게 이미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금 바이오 제약주도 전 예전에는 제가 셀트리온이 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앞전에서 셀트리온 하지 말자 하는데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그 종목 상담이 진짜 몇 주 연속 계속 들어와서 제가 심지어는 많이 먹었다 그만하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해야 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여기까지 다 왔고 셀트리온 합병이고 뭐고 다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는데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는 해볼만 하다는 거죠. 이제는 해볼만 하고 다만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이건 따라가면 안 되겠죠. 지금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확연히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120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에 저항이 좀 강하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에 뚫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흐름을 보면 앞전 사이클의 흐름이 이렇게 보였죠. 보였다가 여기 저점 이탈하면서 이
하향으로 이탈하면서 언더슈팅 나온 이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이 있고 이 구간에서 올랐다 하더라도 다시 맞고 떨어지면서 지루한 흐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지루한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이 부분을 지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어떤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셀트리온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21선을 벗겨낸다 하더라도 여기 61선이 내려오면 또다시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 앞전에 나왔던 이런 지루한 행보 흐름들이 좀 나오고 이제 내년도에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보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 분기가 지금 3분기 이제 11월, 12월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년 이제 1분기, 2분기 정도 됐을 때는 주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 있을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약간 주가의 흐름이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뭐 그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또 상승한다고 막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금 지켜보다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장 이 셀트리온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40%대예요. 그래서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영업이익이 팍팍 늘 수 있는 구조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가동이 되는 한 내년부터는 좀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좀 관심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제는 내년에는 또 담아볼 만한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저점 확인 3개월 만에 11만 원대 진입이라는 이유 속에서 SK 하이닉스 오늘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만 1,000원 선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장중에 11만 1,500원까지 올라서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금요일이 SK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삼성전자와 다른 종목들은 좀 올라서는 가운데 SK 하이닉스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오늘에서야 4% 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반영을 했고요. 네. 저점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봉으로 한번 보면 지금 이만큼 내려왔죠. 내려오고 지금 120선을 이탈했다가 그래서 이게 이탈했다가 다시 살려내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손절을 할 때 이 121선 이탈하면 손절, 뭐 이평선 이탈하면 손절 이러면 내가 손절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사실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더 먼저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보면 그냥 그 120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종목이 그 괜찮고 하면 조금 거기서 손절을 했다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지금 상황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지금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아요. 일단 디램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서버용 디램 가격도 지금 하락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내년 1분기부터 아마 반도체 가격이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안 좋아질 게 예상이 돼요. 근데 주가는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서 이제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그런 어떤 매수 보시면은 기관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받아주고 있죠. 받아주고 있으면서 지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메이저들도 실적이 안 좋아질 건 알아. 실적이 안 좋아질 건 아는데 근데 산다. 이런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조금 미리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셀트리온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당장 사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약간 긴 텀으로 실적주들 위주로 보고 이제 그런 대형주들 위주 갈 수 있는 종목들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보고 조금 천천히 모아보자 이런 어떤 결론을 가지고 지금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만약에 혹시나 조정이 나와서 지금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왔거든요.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온다고 해서 돌파하면 매수 이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아까 그 이탈하면 매도가 아니듯이 이게 돌파하면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돌파하면 다시 조정이 나오죠. 이탈하고 반등이 나오듯이 돌파하면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1선까지 돌파를 하고 나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 밑에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92,000원, 이 91,000원 이 정도의 저점은 이미 저점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부근을 한 번 더 준다면 기회를 그때는 그냥 눈 감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항상 관심을 갖고 보다가 하이닉스를 꼭 사고 싶으시면 그냥 좀 조정이 나올 때 사시고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이게 다시 9만 원대에 간다라고 하면 그냥 눈 감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것 같고요. 물론 하이닉스의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안 좋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기가 그런 어떤 위기 상황으로 가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 저점은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어떤 관련 설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서버 디램 가격은 뭐 계속 끝도 없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서버 디램 그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좀 다시 올라가면서 실적을 좀 다시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천천히 조금 모아가면서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반도체에 대한 전망, 업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업황이 안 좋죠. 네. 네, 지금은 업황이 안 좋고 뭐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전공정 업체, 후공정 업체들이 부품주들 다 같이 움직였던 이유는 물론 하이닉스의 어떤 이런 부분의 상승도 나오긴 했지만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20조 투자를 하는 반도체,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어떤 선물을 안기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그런 부분이 좀 얘기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반도체 장비 관련된 뭐 전공정, 후공정 이런 업체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이제 전공정 업체들, 후공정 업체들의 어떤 주가 흐름도 사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서 뭐 삼성이든 어디든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 큰 흐름으로 주식시장의 흐름을 봐도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 속에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 꽂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물론 그게 이제 투자를 이미 다 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났더니 물량이 과잉 공급이 되고 막 물량들이 너무 많고 수요는 없고 물가는 비싸서 사람들이 뭔가를 살 수가 없고 막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무서운 게 실질 임금이 감소하니까 내가 비싸서 저거를 못 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소비가 줄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쭉 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건데 지금은 시장 경기 상승하기 전에 어떤 그런 초입부의 모습이 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인텔 같은 경우도 중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더니 바이든이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의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은 괜찮을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경기만 죽지 않으면 반도체는 뭐 많이 조정이 나오면 또 올라오고 하는 부분의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중심축을 좀 이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망까지 또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이네요. 시세 조정 조사에 2개월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가 최근에 목요일인가요? 상한가를 기록했죠. 네, 슈퍼개미가 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한 개인이 3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상한가를 또 기록하면서 그 이후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약세를 좀 보였네요. 7% 하락을 하면서 66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시초가는 70만 원, 고가는 73만 8천 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저가는 64만 8천 원, 장 막판에는 66만 원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NC소프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NC소프트가 목요일 날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네.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초반에만 해도 이제 굉장히 그냥 지극히 평범한 얘기였죠. 실적은 안 좋았고 네, 실적은 작년 대비 좋았죠. 반토막 났고 리니지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블레이드 소울 나와갖고 앞전에 떡락했죠. 여기서 네. 블레이드 소울 나와갖고 떡락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살려내나 이거 살려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냥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제 국내 시장은 너무 좁다. 뭐 해외로 간다. 뭐 대만이나 이런 데 진출한다. 그냥 굉장히 평범한 얘기였죠. 네. 평범한 얘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우리도 뭐 NFC를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거의 준비가 시작했어요. 끝났다. 내년에 나온다까지 네, 얘기가 뭐 준비를 나왔어요. 어느 정도 네. 미리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게 있었죠.
코인을 만들고 있다, 뭐 자체 코인을 만들고 있다. 네. 그 코인도 이제 어떻게 해야 그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거의 다 뭐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갔는데 네. 근데 이 상한가가 이제 또 약간 또 특이한 게 개인이 좀 너무 많이 샀다고 해갖고 네. 많이 샀다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진짜 주식시장에 그냥 먼지 같은 존재구나 이런 거를 또 한번 느꼈던 게 개인 한 계좌에서 이 주식을 5천억 원어치를 3천억이 아니군요. 5천억이군요. NC 소프트를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한 2천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갔다가 위에서 5천억 사서 위에서 2천억을 차익 실현하는 예,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한 네. 단타를 이제 아직 하셨는데 다 빼지 않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3,500 정도를 아직까지 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그거 이제 이게 개인이 맞냐 아니면 뭐 어떤 시장을 뭐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NC소프트가 지금 또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메타버스 NFT, 그러니까 NFT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NFT는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존재하려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체불가 토크니까 이 NFT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마우스는 제 거죠, 제 거. 그냥 여기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제가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온라인에 이 마우스가 있으면 저게 누구 건지 모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진품, 그러니까 저 온라인에 있는 어떤 부분에 어떤 그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 내 거다 저거는 이 아이템은 내 거.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 NC소프트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NC소프트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고 그 안에 가상현실이 있죠. 게임. 그 안에 뭐 성을 이제 뭐 함락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죠. 캐릭터들이 아바타. 메타버스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바타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장비를 챙겨 입고 칼도 사고 칼도 들고 그렇게 서로 모여서 그 안에 사실 이 메타버스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 사실 메타버스하고 가장 흡사한 구조죠. 근데 지금의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런 초보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화면을 내가 막 직접 만지고 그러니까 내가 화면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리니지에 있는 그 캐릭터들을 보면서 나는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건 사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지금 꿈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홀로그램으로 그냥 다 같이 나와 있는 거죠. 이 주변에.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메타버스는. 근데 사실 그런 시장이 열릴지 안 열릴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근데 지금 현재 그냥 초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NC소프트가 NFT를 한다, 뭐를 한다,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위메이드가 NFT를 한다고 해갖고 급등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더니 게임주들이 너도 나도 그냥 다 뭐 NFT가 뭐야, 뭐 그냥 나도 할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모든 게임주들이 그 NFT의 어떤 그런 걸 등에 업고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 메타버스 NFT를 보면 사실 예전에 그 약간 IT 버블 시대의 그런 어떤 현상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IT 버블, 그러니까 IT 어떤 인터넷만 닷컴만 들어가면 주가가 막 다 급등을 하고 그냥 뭐 닷컴 회사만 차리면 그냥 주가가 다 급등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NFT만 한다고 하면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것처럼 사실 그런 시대가 열릴 거야. 그때도 그랬죠. 인터넷 시대가 열릴 거야.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열릴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은 뭐 하이텔 같은 거였죠. 하이텔, 뭐 새로운 기술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의 이런 인터넷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 메타버스가 약간 그런 어떤 초보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도 있었어요. 이미 뭐 게임에 다 있었고 뭐 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약간 이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미 벌써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엄청난 시세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났고 그 아까 제가 셀트리온 얘기했듯이 그냥 모든 회사들이 그 약을 개발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엄청난 시세를 냈죠.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이연제약이라든지 네. 뭐 바이오니아 뭐 여러 어떤 종목들 뭐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종목들 엄청난 시세를 냈어요. 근데 약은
못 만들었죠. 예, 못 만들었죠. 근데 지금 이 메타버스 종목들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종목들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메타버스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많이 올랐다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결국에 그건 아셔야죠.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그 약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로 올라가는 이 게임주들이나 이런 NFT 관련된 어떤 게임주들 이런 회사들은 NFT와 별로 관련이 없을 거다. 결과적으로 못할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리로 올 거다. 올라가는 동안은 즐기되 결과적으로 마지막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마지막을 알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이제 사실 인기를 얻었죠. 시장에 주목을 받았고 NFT를 만약에 초보적인 수준에서 한다고 하면 NC소프트가 사실 게임 중에는 가장 전통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인터넷의 상에서 어떤 그래픽이나 어떤 한 장면이 이제 돈으로 팔린다라고 하면 리니지를 무시할 수가 없죠. 리니지의 집행검이 뭐 탄생하는 순간이라든지 뭐 저는 게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리니지의 어떤 장면, 그 장면이 무한히 복사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에 대한 거를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장면을 쓰려면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막 이런 어떤 부분의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할 때 이 NC소프트의 그런 리니지의 게임을 사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결과적으로 메타버스나 NFT의 어떤 부분에서 이 NC소프트가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큰 시세를 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약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NC소프트가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근데 그거를 좀 약간 차별화해서 모든 게임 회사가 NFT를 한다라고 해서 마구 덤비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NC소프트라든지 그렇게 이제 많은 유저들이 하는 게임.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그 장면이 아무리 내 거면 뭐예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장면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사실 유저가 제일 많은 게임 회사들이 그런 거를 할 때 뭔가 그래도 부가가치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결과적으로 NC소프트는 이번에 어떤 그런 위기를 이 NFT로 좀 돌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이 이런 개인이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고 불확실성이 좀 없어진다면 좀 어느 정도 이 기존 하락으로 인한 이 하락을 조금 천천히 자리를 잡으면서 좀 다시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지금 현재 리니지나 어떤 그런 본업의 사업의 실적들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지 않아요. 그들도 지금 게임이 몇 개 없죠. 예, 몇 개 없고 지금 흥행하고 있는 예전에는 굉장히 흥행하는 게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몇 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어떤 NFC 관련해서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롭고 그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이 조사가 좀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때쯤에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아까 말씀대로 이 NC소프트가 NFT 게임을 내년에 신작 출시한다라는 이유 속에서 상한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고 최근에 또 게임주와 NFT, 뭐 게임주와 메타버스, 뭐 게임주와 코인 관련주 해서 특정 섹터만 유난히 한 2, 3주 잘 갔잖아요. 네. 이 특정 섹터의 흐름이 왜 자꾸 잘 가는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시장에서 주가라는 건 인기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그쪽으로 좀 유행이 이제 간 거죠. 지금 주가는 이 시장의 분위기도 그래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움직일 모멘텀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돈이 쏠리는 곳,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죠. 항상 이런 시장 속에서는 예전에는 풍력, 태양광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네. 약간 미래를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갖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해야 돼요. 수익률 게임은 실체가 있는 걸 가지고 하면은 금방 들키죠.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미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태양광, 풍력 이런 걸 했죠. 지금은 태양광, 풍력으로 못 하죠. 지금 실체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지금 어떻게 매출이 나고 이런 게 지금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고는 못 하는 거죠. 예전엔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태양광이 뭐 모든 걸 대체할 수 있고 풍력이 막 전기를 대체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꿈을 줬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그냥 그게 순서적으로 그냥 메타버스와 NFC로 간 거죠. 지금 메타버스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NFC를 지금 자세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죠.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고 사람들이 좀 약간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아직 열리지 투자를 하는 않은 것 시장이고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른다고 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 로블록스 게임에서 사실 요즘의 게임주들 중에 이제 조금 메타버스, NFC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어떤 게임들이 좀 각광을 받냐면 네.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들이죠.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그 로블록스라는 그런 게임 안에 네. 거기에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있고 뭐 거기서 게임을 만드는 애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게임을 코딩을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로블록스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에딧 그러니까 편집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군요.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려면 HTML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코딩을 해서 막 글을 써야 글이 나오잖아요. 글씨체라든지 이런 게 옛날엔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자체 누르고 글씨 쓰고 색깔 입히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로블록스의 게임을 만들 때 그런 코딩 없이 그냥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거기서 게임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블록스에서 1위, 2위를 판매를 하는 그 판매자가 게임을 만든 애들이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막 고등학생 막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누구나 그냥 만드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제페토에서도 뭐 의상 디자이너나 이런 애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저도 안 해봤지만 그냥 옷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죠. 상상력만으로. 예, 상상력만. 그러니까 그 제페토를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로블록스를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 안에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있고 네. 그 게임 안에서 돈을 벌려고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다. 그 네. 안에서 돈도 벌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능성이 있긴 해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튜브도 처음 나왔을 때 유튜브를 그때 당시에 지금은 가치가 200조 정도 되는데 그때 유튜브를 처음 인수했을 때 그게 1조인가 2조인가 뭐 그 정도의 인수를 할 때 미쳤다. 그걸 인수해서 뭐 할 거냐 막 이랬는데 그게 지금 뭐 200조가 갔죠. 그게 네. 생각을 해보면 원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는 발전하지 않아도 네. 사람들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유저가. 그렇네요. 더 재밌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끌어오는 거죠. 유튜브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유튜브의 창작자들 만드는 애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들이 유튜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밌게 만들고 더 좋은 걸 제공하고 네. 막 하면서 본인들이 유저들이 계속 끌어와서 회사를 키우는 거죠. 약간 이런 구조가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괜찮은 구조구나. 이게 회사가 성장하는데 네. 그런 구조의 회사가 또 뭐가 있을까요? 로블록스가 그래요, 지금. 로블록스가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게임을 재밌는 거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애들 하려고 와서 막 게임을 만들고 옷도 만들어서 입히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로블록스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예,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의 게임이 뭐가 있나? 저는 게임을 안 해봐서 약간 이런 부분의 힌트를 가지고 조금 한번 회사를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구조의 해외의 주식의 그런 구조에 있는 어떤 회사가 또 있죠. 에어비앤비. 네, 에어비앤비도 그 집 주인들이 집을 자꾸 꾸미고 네. 예, 더 좋은 걸 제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태의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게임주들 중에서도 저는 게임을 몰라서 어떤 특정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네. 로블록스처럼 이렇게 뭔가 유저들이 그 뭔가를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스스로 이렇게 개발시킨 어떤 그런 구조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참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시간이 부족으로 여기까지 일단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부 때 신광선 전문가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고맙습니다.